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파민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졸려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배종빈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송파에 있는 개인 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뇌과학 책 2권을 집필을 하였고, 최근에는 이런 일상적인 뇌과학적인 지식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도파민을 많은 분들이 사실 쾌락물질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면은 쾌락이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무언가 이렇게 중요한 자극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물질에 가깝습니다. 바로 생존과 밀접한 관련된 자극이 있으면은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위에 어떤 열매를 발견했다. 이거는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때 도파민이 나오면서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기력을 높임으로써 어떤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바나나를 발견했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발견했을 때 도파민이 나와서 각성도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둘 중에 도파민이 나온 사람들이 그 바나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에 필요한 자극에 반응해서 우리를 뇌를 활성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SNS나 쇼폼 영상을 끊지 못하는 것도 도파민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또 사람의 생존에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새로운 것을 보면은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인스타는 우리가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져다 주거든요. 좋아요라든지 뭐 댓글이 달렸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누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자체가 또 보상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존과 관련된 자극들이 도파민을 유발하고, 이 도파민이 유발이 되면은 뇌가 활성화돼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상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사실 도파민은 어느 순간에만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우리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도파민이 크게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할 때는 도파민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극이 발견이 됐다? 그럼 도파민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 과거에는 사실 이제 먹는 게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이런 당, 이런 것들을 먹거나 발견하거나 하면은 도파민이 확 올라가게 되죠. 또 이제 이성을 발견해도 어떻게 매력적인 이성에 의해서도 도파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제 도파민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오히려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같은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낮에 도파민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도파민이 떨어져서 각성도가 떨어지고 이제는 잠을 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쥐와 같은 야행성 동물들은 낮에는 도파민이 떨어지고 밤에는 도파민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도파민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억제되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는 도파민이 떨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 건가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 이상의 보상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또 쾌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보다 실망스럽다. 그러면 오히려 도파민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는 기대한 만큼의 보상 혹은 기대 이상의 보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그거를
보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도파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닐 텐데 좋은 도파민이랑 나쁜 도파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도파민 자체는 사실 이제 나쁜 것이 아닌데 이 도파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파민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도파민을 잔잔하게 올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좋은 도파민 분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영상 혹은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만 도파민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단을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쁜 도파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좋은 도파민이 분비를 유발하는 것들을 많아지게 하고 급격한 도파민 증가를 일으키는 행동이나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도파민 건강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도파민으로 음식이랑 영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란물 같은 것도 나쁜 도파민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란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이고 하고 나면 약간 공허함을 느끼고 죄책감,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도파민 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도파민들이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격한 도파민 분비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도파민 수용체라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같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도 이 도파민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분비가 돼서 집중이 되고 각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화하는 순간에서도 이게 집중이 잘 되지도 않고 졸리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급격한 도파민의 분비를 자꾸자꾸 경험을 하면은 이 도파민의 정상적인 역할이 잘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자극에서 뭔가 집중하고 뭔가 몰두하는 것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점점 더 재미없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예전에는 이게 참 나는 재밌었어, 이거 너무 즐거워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몰두도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나의 도파민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꼭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요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게임하는 거 참 재밌었는데 요새는 게임에도 재미가 없어, 누굴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도파민 시스템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급격한 도파민 분비를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도파민 분비로는 이 도파민의 정상적인 역할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더 큰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찾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진짜 급격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마약, 도박 이런 것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이 정도의 자극만으로도 내가 도파민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은 더 큰 도파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해야지 그나마 이제 내가 집중이 되고 각성이 되고 깨어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도파민 시스템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쾌락을 많이 경험할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어느 정도도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게 이런 급격한 도파민을 통해서 쾌락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도파민이 이제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함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이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이렇게 즐겁고 쾌락을 경험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보상이 끝났을 때 더 큰 공허함이라든지 우울감,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쾌락을 경험한 뒤에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청구서처럼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반복되면 결국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가 되는 건가요? 도파민이 결핍되는 상황은 사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파민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파민이 나오더라도 이 도파민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해주신 이제 도파민 결핍 상태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도파민의 기능,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을 하고 뭔가를 기력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진 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신호가 있나요? 요새 정말 이 도파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5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졸려요. 계속 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이 깨지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졸리고 중간중간에 잠들기도 하고,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내가 집중을 해야지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해져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고 버겁고 미루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내가 각성이 되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고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중독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내가 뭔가 중독 물질이라든지 중독 행위를 하면은 내 뇌가 깨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꾸 중독 물질을 찾는 경향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잔잔한 자극에서 더 이상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삶 자체가 약간 밋밋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증상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내 도파민 시스템 건강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파민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극단적인 연구이지만 마약에 의해 가지고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신 분들은 이게 1년, 2년이 지날 때까지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보다 중독성이 약한 것들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쉰다고, 내가 잠깐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도파민 시스템이 회복이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이런 도파민 시스템 문제에 의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런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본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회복을 지켜본 마약 중독자들을 비교했을 때 무려 한 4-5배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은 이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이런 도파민 시스템 회복에 도움이 돼서 이런 우울증이 동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도파민 시스템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경험입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대화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에 내가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도파민 시스템이 점점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 시스템이 취약해졌다고 하면은 운동, 그리고 뭔가에 몰입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 이런 것들 이제 많이들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을 멀리하는 것이긴 합니다. 아까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를 해봤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독 대상들을 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방법들 중에서 특히 운동이 4-5배 정도 회복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운동이 도파민 시스템 회복에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뭔가요? 가장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BDNF를 통한 이제 뇌 회복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마이오카인이 뇌로 가서 BDNF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BDNF는 뇌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뇌를 회복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BDNF가 결국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는 뇌를 회복시켜주고 뇌를 성장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운동 자체가 뇌의 혈류를 좋아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영양 물질을 더 잘 공급을 하게 되고 뇌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잘 빼주게 함으로써 뇌가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고 여러 중독 물질에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의 집중력의 어려움, 무기력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나의 도파민 시스템은 건강한지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도파민 시스템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하면은 중독 물질을 멀리할 것, 그리고 운동과 몰입을 통해서 이를 회복하는 것, 필요하다면은 우울증 장애 동반이 된다면은 이런 우울증 치료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본다고 뇌가 쉴까요? 계속 뭔가를 보고 또 뭔가를 찾고 결국 이제 그 뇌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모든 분들이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정신과의 반절은 망할 거예요. 정신과를 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운동은 몸에만 좋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운동은 뇌에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원시인들은 계속 걷고 이동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뇌인데 우리 현대인들 어떻게 지내나요?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비정상적인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우리 근육에서 이런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로 가서 BDNF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BDNF가 뇌 회복과 성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요. 뇌에 비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결국 활동을 한다는 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뇌가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뇌 비료를 계속 뿌려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를 시키게 되어요. 그래서 뇌에 있는 노폐물을 빠져나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뇌에 필요한 물질들을 잘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는 뇌에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모든 분들이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정신과의 반절은 망할 거예요. 정신과를 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운동 자체는 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운동이 뇌에 좋다는 것, 우울증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하는 것과 정신과 약을 먹는 것과 거의 동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요. 그만큼 운동 자체는 뇌에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에 좋은 행동인 건가요? 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뇌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뇌에 안정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에 굉장히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직업들이 하루 종일 뇌를 써요. 뇌를 쓰는 일들을 많이 하죠. 뭐 사무실에서 일한다든지 누군가 서비스직을 한다든지 그럼 자꾸 뇌를 써야 되는데 이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가 쉬어야지 생각한다고 쉴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본다고 뇌가 쉴까요? 계속 뭔가를 보고 또 뭔가를 찾고 결국 이제 그 뇌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유일하게 쉴 때가 있는데 바로 몸을 움직일 때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몸을 움직일 때 뇌가 쉴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뇌가 회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뇌가 휴식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의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운동을 하면은 일단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건강해지면은 뇌세포가 필요한 물질들을 잘 받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뇌세포 자체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뇌세포가 건강해지니까 결국 뇌 활동도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호를 잘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는 뇌 신경세포끼리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수용체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운동은 이런 우리 도로에 비교를 하면은 이런 도로 자체를 넓히고
높이게 되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기능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이런 도로 교통망 자체가 건강해지는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실제로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MRI 연구가 있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뇌의 두께 자체가 두껍다고 해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뇌세포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해마가 커진다고 합니다. 해마가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게 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더 잘 기억하고 뭔가를 더 잘 생각해내고 더 똑똑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운동 자체는 뇌의 형태, 모양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간의 연결도 뇌 백질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백질 자체도 건강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오래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 것은 없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낙술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바위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뇌의 모습, 특히 이제 이런 구조라든지 그리고 뇌 혈관의 건강 상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지 능력도 좋을 수가 있고 집중력도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의지도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운동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각성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큰 차이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각성이 잘 되게 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깨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코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 자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맑은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중이 잘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잘 집중해서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운동 자체가 이런 판단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력이 좋아지게 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훨씬 더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고 뭔가를 하는 게 버겁지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감정 조절이나 수면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운동은 정말 감정 조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나른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훨씬 감정이 다스리는 게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할 때 누가 톡 건드리면은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이 나게 되어요. 그래서 운동 자체는 우리 감정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 있고 뭐 화가 난 일 있었을 때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거 막 밀고 막 으아 하고 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화가 풀리고 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걸 느끼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이런 운동 자체가 감정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 피로가 쌓이고 그런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저녁에 이제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깊은 수면은 결과적으로 뇌를 잘 회복시킴으로써 다음날 훨씬 에너제틱하게 이제 보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다들 이제 운동하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내 뇌가 건강해질 거야. 내가 더 활기찬 내일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내 집중력이 나아질 거야 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동의 큰 동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해가지고 약간 지루해하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계단 오르기, 러닝,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때로는 뭐 필라테스라든지 수영 이런 것도 이제 골고루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게 좀 끌리면 조금 더 하다가 어떤 게 조금 재미가 없으면 조금 덜 하기도 하고 바꿔가면서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 어떤 게 뇌에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우월하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뇌 혈류라든지 이런 데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건강하고 하면은 사실
상대방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나한테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근력 운동 자체가 불안감을 줄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어느 정도 운동하는 게 적당할까요? 어떤 게 더 우월하다 보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요새는 다 골고루 하는 것이 좀 좋다는 추세가 있어서 가이드라인 상으로 봤을 때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운동을 처방하시기도 하나요? 네, 정신과에서도 이런 운동 처방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잔소리로 듣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또 고마워하시기도 해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그만큼 사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운동 자체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왔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지만 운동으로 극복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운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이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운동 자체가 경한 우울증이라든지 경한 불안증에는 치료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면 가뜩이나 내가 좀 무기력하고 힘도 없는데 여기다 더 운동까지 하라고? 이거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진료실에서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은 막 뻘뻘 땀이 나고 막 숨이 차고 한두 시간 해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은 2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이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중등도 운동하면은 우리가 심박수 110에서 130, 요새 존2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운동이라는 것 꼭 그런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 체력에 맞는 운동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조금 걷는다든지 천천히 계단 오른다든지,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런 워치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치를 가지고 심박수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의 체력에 맞는 운동들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운동에 대해서 덜 부담스러워하고 또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동 말고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습관들이 있을까요? 운동 다음으로 저는 중요한 건 사실 식단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이 이제 살을 빼는 거, 그리고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뇌도 이런 식단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뇌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의 구성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요. 이 아미노산은 어디서 나오냐? 단백질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주스만 마신다든지 빵 한 조각 마신다든지 하는데 이러면은 이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뇌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뇌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잘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뇌의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다음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저는 식단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수면인 것 같습니다. 잘 자야지 우리 뇌가 회복이 되고 뇌가 건강해지고, 잠만 잘 자도 우리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먹는 거, 그리고 잘 자는 거, 그리고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찬물 샤워나 아침에 햇빛 보기 같은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찬물 샤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우리 뇌의 각성 주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를 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언제 각성이 되고 언제 잠이 들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햇빛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햇빛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각성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햇빛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서 좀 걸어주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제 운동하는 게 싫고 귀찮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운동이 우리 뇌에 어떠한 장점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이런 운동이 쌓였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나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운동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운동할 수 있는 동기를 찾으셔가지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 건강 그리고 뇌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뭔가 불안해, 뭔가 초조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경험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내 상사의 기분은 어떤지, 내 동료의 기분은 어떤지, 결혼을 해서도 내 배우자의 기분은 어떤지를 살피게 되고, 그때의 무너진 토대는 사실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의 감정은 아이의 뇌에 새겨진다는 게 진짜인가요? 그죠. 이게 감정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상대방한테 전염이 되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감정에 둔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런 감정에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학업,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부모가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라 거기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고 학업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부모라는 거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자꾸 변하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 이 세계 자체가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혼동스럽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이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나는 시기를 보면은 6세 이전에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 기억에 굉장히 기초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층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안전하게 잡혀 있으면은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 굉장히 그 유학이라든지 학력, 정기, 유치원 때 이런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격 형상이라든지 발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모의 감정 변화라든지 감정 기복을 경험하고 이런 화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자주 경험하다 보면은 그때의 무너진 토대는 사실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억이 나는 거는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 경험한 것들, 그때 경험한 트라우마들은 굉장히 그 아이의 일생에 겹쳐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아이의 뇌에 새겨지는 건가요? 결국 이제 계속 이런 감정 기복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이 자체가 이제 쉽게 불안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런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쉽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를 하는 부분이에요.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몸을 준비를 시키고 대비를 시키고 긴장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뭔가 불안해요. 뭔가 초조해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집중하는 게 어렵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을 하고 그 감정을 필요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냐? 바로 부모한테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가 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혹은 술을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아이도 나도 모르게 이 화라는 감정을 그런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요.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도 화났을 때 술 마시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나중에 커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함이 뇌를 변화시키고 뇌 하나의 패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 조절을 경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이걸 다루는지를 보는 것이 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화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모의 화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의 기분이 좋지 않은지, 부모가 무슨 화가 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내 상사의 기분은 어떤지, 내 동료의 기분은 어떤지, 결혼을 해서도 내 배우자의 기분은 어떤지를 살피게 되고 문제는 그런 것에 우리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게 되겠죠.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곤하고 집에 오면 지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가 이런 화를 자주 내는 거는 아이가 상대방의 눈치를 자꾸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 필요한 것을 집중하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배우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괜찮고 이러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요. 부모는 아이한테 세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혼란스럽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욕구를 발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쫓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나친 통제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가 이런 주도성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요. 세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방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되고 충동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이런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라든지 자기를 억제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통제도 문제가 되지만 또 지나치게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적절히 자유롭게 뛰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이것은 안 돼,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 라고 적절히 이제 커팅을 하면서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의 주도성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험 자체가 우리 아이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연대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의 평가에 민감하거나 상대방 눈치를 보다 보면은 나도 이제 외톨이처럼 고립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아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유능감을 느끼면서 누군가와 같이 연대를 형성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졌을 때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이미 상처를 준 상태라면 나중에라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뇌는 다행히도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이런 상처라든지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적절한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도 이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뇌가 영원히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상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 조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든지 혹은 내가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다, 그런 우울증 약들 자체도 감정을 담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았을 때 부모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뇌가 회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BDNF라는 물질입니다. 이 BDNF는 뇌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를 회복시켜주고 성장시켜주게 되는데 이 BDNF가 분비가 되는 상황들이 우리 뇌를 다시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죠. 뇌가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있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이런 뇌의 비료가 만들어지면은 뇌가 더 빨리 회복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우울제를 통해 가지고 BDNF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항우울제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만 고르라면은 저는 운동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에게 특히 운동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일단은 약물을 쓰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아이 뇌에 조금 비가역적인 혹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작용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바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화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좀 제한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운동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뇌도 회복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서 연대감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냐, 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운동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거나 ADHD가 있거나 할 때 이런 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ADHD가 있었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운동이라는 행동 자체가 이런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인내력이 향상이 됩니다. 운동은 힘들거든요, 사실. 힘든 순간을 참고 내가 그것을 참아서 뭔가를 승리를 한다든지 성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보상으로 다가오는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되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뭔가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사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순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렸을 적부터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만 힘들면 포기한다든지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둔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한 아이와 운동하지 않은 아이의 미래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아이한테 아무리 운동이 좋다, 운동하면은 뇌가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해봤자 아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텐데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래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래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연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은 아이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보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운동하면 너 건강해진다 얘기해봤자 아이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런 운동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경험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너 운동해 라고 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럴 때는 부모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싱크가 된다고 해요. 싱크가 되면서 거기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과거의 원시인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함께 같이 걸었겠죠. 같이 걷는 행위 자체가 서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를 시켰고요. 지금도 뭐 종교 행사라든지 어떤 집단 행사를 하면은 같이 뭔가 구호를 외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소속감,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운동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가장 쉬운 거는 같이 걷는다든지 같이 구기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아이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잔소리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한번 운동할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운동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이는 자꾸 보고 익숙한 것들을 또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이겨냈는데 엄마 아빠 싸우고 나서 밖에 나가서 같이 걷고 오더니 다시 하하호호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가 이런 방법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기가 돼도 그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이런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또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은 아이의 성인기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기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걷는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공원에 가서 같이 걷는다든지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동네를 걷는다든지 그리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뭐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나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뭔가를 배워본다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캐치볼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이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죄책감이 드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운데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 아이한테 참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공부도 좋고 뭐 유산도 좋고 하지만 저는 꼭 이런 운동이라는 것을 아이가 재밌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뭐 부모님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이와 함께 운동을 또 시작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